네 남편에게 아들 낳아준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25년 사반세기 따뜻한 무대 조명 아래 우리는 완벽한 그림 같아 보였습니다. 제 남편 강지훈은 여전히 멋진 모습으로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죠.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제게는 금으로 만든 수갑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연출한 행복이라는 연극 속 위대한 배우의 미소를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아침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첫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비출 때 제가 부엌에 서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것은 평화의 소리이자 가족의 소리였습니다. 그것이 한때 저의 세상이었습니다. 좋은 아침, 자기야. 따뜻한 팔이 갑자기 등 뒤에서 저를 감쌌습니다. 제 남편 지훈은 이미 빳빳한 정장 차림이었고 익숙한 애프터쉐이브 향이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턱을 괴고 찌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냄새 좋다. 당신 솜씨는 정말 아무도 못 따라온다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첨하기는. 회의 늦겠어요. 어제 파트너랑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중요해도 당신이 차려준 아침밥만 하겠어. 그가 말하며 제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25년 동안 매일이 그랬습니다. 그의 다정함은 단 한 번도 바랜 적이 없었죠. 아빠, 엄마, 아침부터 닭살 또제 뭐예요? 제 아들 민우가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머리는 아직 조금 헝클어졌지만 얼굴은 20살의 생기로 빛났습니다. 저 정말 못 봐주겠네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입은 귀에 걸릴 듯 웃으며 식탁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아들. 저는 노릇노릇한 계란말이 접시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많이 먹고 학교 가야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남자가 아침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하고 충만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은 태블릿으로 경제 뉴스를 훑어보며 이따금 제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민우는 학교 이야기를 제잘제잘 떠들었습니다. 이 분위기야말로 제가 제 모든 청춘을 바쳐 일구어낸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부자는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지훈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제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 같이 외식하자. 네, 기다릴게요. 민우는 가방을 메고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엄마, 집에 조심해서 계세요.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아들. 문이 닫혔습니다. 집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남편의 고급 승용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잘생기고 효심 깊은 아들,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가정.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그 완벽한 그림 속에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에 행복해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무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관객인 동시에 진짜 시나리오를 모르는 배우였습니다. 그 연극은 제가 알아차리기도 아주 훨씬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안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수진과의 주간 약속이 있었습니다. 유수진. 그녀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제 영혼의 반쪽이었습니다. 우리는 교복을 입던 여고 시절부터 알게 되어 풋풋한 첫사랑의 설렘을 함께 겪고 서로의 결혼식에서 함께 울어주었으며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말 못할 비밀도
수진에게는 쉽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좀 봐. 수진이 커피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피부가 이렇게 탱탱하고 주름 하나 없네. 없네. 역시 사랑받고 사는 여자는 다르다니까. 그녀의 말은 언제나 그렇게 달콤했습니다. 수지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한 남자였죠. 그래서 그녀는 항상 제 삶을 이상적인 모델처럼 여겼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또 놀린다. 그냥 내가 너보다 자기 관리할 시간이 좀 더 많아서 그래. 아니야. 수지는 진심 어린 감탄의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 씨 덕분이지. 그이는 정말 완벽한 남자야. 능력도 좋고 세심하고 아내 사랑도 지극하고 요즘 세상에 그런 남자는 정말 멸종됐다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남편 칭찬을 들으니 자부심이 솟아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 남자들이야 다 단점이 있잖아.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점? 수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 씨 단점은 너무 완벽하다는 거겠지. 아, 맞다. 그이 요즘에도 자기 전에 생강꿀차 마시는 습관 여전해? 우리 남편이 요즘 계속 마른 기침을 해서 나도 한번 만들어 줘볼까 해서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생강꿀차? 아니, 그 사람은 생강 싫어하는데 젊을 때부터 못 마셨어. 생강차는 제 첫사랑이 즐겨 마시던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국화차만 마셨죠. 그래? 수진도 놀란 듯 했습니다. 내가 잘못 기억했나 보네. 하도 오래전 일이라 헷갈렸나 봐. 다른 사람 얘기였나. 그녀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럼 민우는 어때? 공부는 여전히 잘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역시 네 아들이야. 대화는 다시 활기차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작은 질문 하나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왜 지훈이 생강차를 마신다고 생각했을까? 아주 작고 사소한 디테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첫사랑의 습관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정말 그녀가 착각했겠지요.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마음속의 작은 파문을 애써 지웠습니다. 사소한 착각 하나가 우리의 30년 우정과 그녀를 향한 제 절대적인 신뢰를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무심코 지나쳐버렸던 수많은 다른 사소한 착각들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행복에 겨워 있을 때 자신의 꿈을 깨뜨릴 수 있는 진실 앞에서 스스로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꿈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25주년 결혼기념일 파티는 실제 결혼식보다 더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제 남편 지훈은 이 밤을 기억에 남을 만한 행사로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증명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 서서 축하를 받으며 저는 마치 여왕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실크 드레스 아래 제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수진과 나눴던 대화에서 비롯된 생강차라는 이름의 불안감이 여전히 마음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환한 미소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 서는 법을, 빛나는 법을 아는 남자였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그가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5년을 돌이켜보며 제가 얼마나 큰 행운아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의 시선이 사랑으로 가득 찬 채 저를 향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제게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현명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행복한 아내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되뇌고 있었습니다. 진짜 행운아는 당신이야, 지훈 씨. 당신을 위해 기꺼이 비밀을 묻어준 아량을 가진 아내를 뒀으니 말이야. 그리고 그는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저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의 아들, 민우입니다. 그는 아들이 자랑스럽게 박수치고 있는 앞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민우야, 넌 아빠의 자랑이다. 그리고 지훈은 제게로 돌아서서 그 운명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게 이렇게 멋진 아들을 낳아줘서 정말 고마워. 연 회장은 떠나갈 듯한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그 말이 달콤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민우는 그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제 첫사랑의 아이, 제가 이 결혼회까지 가지고 온 젊은 날의 실수였습니다. 지훈은 전혀 몰랐습니다. 20년간 저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지만 동시에 은밀한 쾌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비밀이었고 이 결혼 생활에서 저의 무기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짓다가 본능적으로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 제 곁에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공감의 눈빛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수지는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무대 위에 제 남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훈의 시선 또한 군중을 스쳐 지나가 그녀가 있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아주 잠시.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고갯짓, 서로에게만 향하는 은밀한 미소. 그것은 아내의 친구가 보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범의 눈빛이었습니다. 펑. 연회장 어딘가에서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났지만 제 귀에는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오후에 생강차 이야기가 갑자기 되살아나 방금의 그 눈빛과 부딪혔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두 개의 조각이 이제 무섭도록 딱 들어맞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행복한 연극, 저의 완벽한 그림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모든 거짓이 새어나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손님들이 완벽한 가정이라는 찬사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오싹할 정도의 정적이 감도는 것일 한가운데 저 혼자 남았습니다. 공기 중에 남은 와인 향과 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화려하지만 공허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남편 지훈은 피곤하다며 먼저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청소하는 저를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소파에 던지듯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수진이 주고받던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일까? 애써 떨쳐내려 했지만 그것은 마치 작지만 깊이 박힌 가시 같았습니다. 제 시선이 무심코 맞은편 의자에 놓인 베이지색 가죽 핸드백에 멈췄습니다. 수진의 가방. 서둘러 돌아가느라 그 아이가 깜빡 잊고 간 모양입니다. 정신도 없기는. 저는 중얼거리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줄까 하다가 이 시간이면 이미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뒀다가 내일 돌려주면 되겠지. 하지만 가방을 옆으로 치우려던 순간 열려있던 가방 지퍼 사이로 휴대폰 하나가 미끄러져 나와 소파 쿠션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가방에 다시 넣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자들의 립스틱과 화장품 같은 자질구레한 물건들 사이에 샹들리의 불빛 아래 반짝이는 작은 금속 물체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물체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커프스 버튼이었습니다. 평범한 커프스 버튼이 아니었습니다. JH라는 글자가 새겨진 은색 커프스 버튼. 제가 지훈의 20주년 결혼 기념일 선물로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했던 한정판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특별한 날에만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파티에서 그는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수진의 가방 안에 있는 걸까? 수천 가지 끔찍한 가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가까이 있었던 걸까? 이 커프스 버튼이 저절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것이 거기에 있으려면 그가 셔츠를 벗었을 때뿐이다.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침실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지훈은 고른 숨을 내쉬며 깊이 잠들어 있었고 의자 위에 벗어 던진 그의 하얀 셔츠 소매에는 정말로 커프스 버튼이 한쪽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지훈이 출근 준비를 할 때 저는 예비용 커프스 버튼을 건네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JH 커프스 버튼 어디 있어요? 보석함에 없던데. 지훈은 살짝 놀라더니 이내 자연스러운 표정을 되찾으며 웃었습니다. 아, 어제 파티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쪽을 잃어버렸나 봐. 아깝네. 그래도 신경 쓰지 마. 그냥 커프스 버튼 하나일 뿐이잖아. 그냥 하나일 뿐이라고.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제가 커프스 버튼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 눈빛, 생강차 이야기, 그리고 이제 커프스 버튼.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제의 작은 균열은 이제 제 발밑에 깊은 심연이 되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의 완벽했던 세상은 바로 이 순간 공식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25주년 파티에서 웃던 여자는 그날 밤 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침대에서 깨어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믿는 아내가 아니라 제 집 안의 조사관이자 자신의 영역을 망가뜨린 두 마리의 포식자의 흔적을 조용히 찾아 나선 사냥꾼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깊이 잠들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통화 기록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이 저장된 한 번호가 거의 매일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나타났습니다. 통화는 고작 1분, 2분 길이었습니다. 중요한 파트너겠지. 예전에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번호를 제 휴대폰에 낯선 자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그는 항상 제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마음껏 쓰라고 말했었죠. 알고 보니 그 관대함 또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반복적인 월별 결제 내역과 제가 단 한 송이도 받아본 적 없는 고급 꽃집에서의 결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진의 생일날 결제된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내역까지. 저는 차가운 서재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는 고발장 같은 청구서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커프스 버튼, 낯선 전화번호, 비밀스러운 선물들. 모든 것이 점차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지막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의 차를 떠올렸습니다. 블랙박스. 그것은 모든 이동 경로를 기록합니다.
마트에 가야 한다는 핑계로 저는 차고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죄책감과 분노가 제 안에서 싸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다른 선택지를 주었던가요?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고 GPS 데이터 파일을 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빽빽하게 그어진 붉은 선들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일상적인 경로, 집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거의 매일 점심시간에 1시간가량 머무는 한 지점. 그곳은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소를 온라인 지도에 입력했습니다. 암사 아파트 102동. 그곳은 바로 수진의 집 주소였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더 이상 아마도도 착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적나라하고 더러운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제 등 뒤에서 몰래 만나왔습니다.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점심시간에 내 친구의 바로 그 집에서 매일같이 가꾸어온 꾸준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역겨운 연극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봐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강남에서 파트너와 늦은 저녁 식사가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가 떠나자마자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저 차를 따라가 주세요. 택시는 안전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귀에서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제가 틀렸기를 바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강남으로 향하기를.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차는 큰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암사동 방향으로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쉰 목소리로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분, 아니면 하룻밤 내내. 지훈의 차는 방문자 주차 구역에 깔끔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강남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제 친구의 집 안에. 저는 길가의 화단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둠만이 제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마비된 듯 했습니다. 저는 백이동 건물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수진의 집은 15층. 저는 한 층 한 층 세었습니다. 1층, 2층, 14층, 15층. 그녀의 거실 창문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무대 같았고 저는 제가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10분, 20분. 저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게 아닐까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냥 친구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러 잠시 들렀을 뿐일지도. 하지만 그때 창가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그림자일 뿐이었지만 저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훈의 큰 키와 수진의 긴 머리. 그들은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지훈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는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 그녀의 옆머리를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그것은 친구의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인의 몸짓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심장을 꽉 움켜쥐는 듯 했습니다. 가슴 속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제 얘기를 하고 있겠지. 완벽했던 기념 파티를 자랑스러워하며 집에 있을 순진한 아내에 대해. 아니면 제 흉을 보고 있을까? 제가 늙었다고, 예전처럼 매력적이지 않다고 불평하고 있을까? 수지는, 그녀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그를 위로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와 함께 저를 비웃고 있을까? 상상은 진실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지우는 물잔을 내려놓고 수진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키스했습니다. 깊고 열정적이며 뜨거운 키스. 몰래 하는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너무나 익숙한 두 사람의 진짜 부부의 키스였습니다. 제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그 역겨운 장면만이 고장난 필름처럼 반복해서 재생될 뿐이었습니다. 제가 25년간 사랑했던 남편, 제가 친자매처럼 믿었던 친구, 그 두 사람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눈물이 온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나무에 기댄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다가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고통은 죽음보다 더했습니다. 온 세상에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택시로 돌아갔습니다. 기사님은 제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어디로 갈까요? 저는 뒷좌석에 미동도 없이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제게 더 이상 갈 곳이 남아 있었던가? 제가 25년간 일구어온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행복이라는 연극이 막을 내린 텅 빈 무대일 뿐이었다. 그날 밤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더 이상 최악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의 악몽은 사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고통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 그 다음은 붕괴, 그리고 마지막은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입니다. 저는 불과 며칠 만에 그 모든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제 제 안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는 없었습니다. 오직 제 인생의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명예를 되찾고 그보다 더 중요한 제 아들을 되찾기 위한 전투, 이혼.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일한 단어였습니다. 저의 어리석음 위에서 그 두 사람이 계속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재산의 절반, 명성, 그리고 그가 그토록 아끼는 아들까지도요. 법원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게는 그의 불륜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지막 비장의 카드, 그가 다시는 고개조차 들 수 없게 만들 치명적인 한 방을 원했습니다. 그 비장의 카드는 바로 제가 20년간 묻어온 비밀이었습니다. 민우가 지훈의 아들이 아니라는 비밀, 민우가 그와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DNA 검사지 한 장만 있으면 법원은 불륜을 저지른 데다 친부도 아닌 자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을 겁니다. 민우는 온전히 제 것이 될 겁니다. 참으로 완벽한 계획, 참으로 아이러니한 처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우의 방을 청소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아들의 빗에 남아있던 머리카락 몇 돌을 조심스럽게 집어 작은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제 머리카락도 몇 돌 뽑았습니다. 지훈의 샘플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 아이가 그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됐습니다. 저는 2개의 모발 샘플을 사설 검사센터에 가져가 모자 관계 혈연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사모님. 그 3일 동안 저는 몽유병 환자처럼 살았습니다. 여전히 밥을 짓고 지훈에게 미소 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수진과 통화했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배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무기가 손에 들어오기를. 셋째 날 오후, 저는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바로 이거다. 나의 정의는 이 안에 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론이 적힌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문장,
99.99% 일치라는 글자를 찾기 위해 빠르게 눈을 훑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문장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 번을 읽고 또 읽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문장. 분석 결과 대상자 한서연과 대상자 강민우 사이에는 모자 관계의 혈연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봉투가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분명 착오가 있었을 거야. 병원에서 샘플이 뒤바뀐 거야. 이건 잔인한 장난이야. 민우는 내 아들이야. 내가 10달 동안 품어 낳았어.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차는 걸 느꼈고 내 젖을 물려 키웠는데 어떻게. 불륜이라는 충격은 제게 내리친 첫 번째 망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존재 자체를 산산조각 내버린 두 번째 망치였습니다. 만약 민우가 지훈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내 아들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내가 20년간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이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저의 악몽은 방금 또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어두운 지옥의 탕으로 향하는 문을. 얼마나 지났을까? 1시간? 아니면 하루? 더 이상 시간 감각이 없었다. 나는 그저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연극에는 사실 내가 읽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또 다른 대본이 있었다. 민우가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20년의 기억을 지워버렸다. 임신했을 때의 감각, 출산의 고통,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벅찬 행복.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내 기억 자체가 나를 배신한 것일까? 나는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무언가에 매달려야만 했다. 옷장 꼭대기에서 민우의 모든 기념품을 보관해둔 낡은 상자를 꺼냈다. 첫 초음파 사진, 병원에서 채워준 아기 이름표, 예방접종 수첩,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모든 것이 강민우가 한서연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그리고 번개처럼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20년 전 병원, 나와 수진. 그랬다. 우리는 같은 시기에 임신했었다. 우리의 출산 예정일은 불과 2주 차이였다. 수진이 만삭의 몸으로 나를 병문안 왔던 기억이 났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같은 날 낳아서 나중에 의형제 맺어주자. 하지만 내가 민우를 먼저 낳았다. 일주일 후 지훈이 슬픈 얼굴로 병원에서 돌아왔다. 그는 수진이 유산했다고 말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나는 친구가 너무나 가여워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위로했다.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못한 말도 안 될 정도로 비이성적이고 끔찍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런 범죄는 너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다. 하지만 그 가설 말고 다른 설명이 가능하기나 한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연락처 수첩을 다시 찾았다. 한 사람을 찾아야만 했다. 내가 민우를 낳았을 때 나를 극진히 돌봐주셨던 강수간호사님. 그분은 오래전에 은퇴하셨다. 옛 지인들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건 끝에 마침내 그분의 주소를 알아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교회의 낡은 아파트로 찾아갔다. 강수간호사님은 이제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총명했다. 서연 씨? 세상에, 정말 서연 씨 맞아요? 그분은 나를 바로 알아보셨다. 나는 빙빙 돌리지 않았다. 나는 그분께 DNA 검사지를 보여드렸다. 선생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병원에서 이 정도의 실수를 할 수가 있나요? 강수간 호사님은 검사지를 들여다보았고 얼굴이 점차 심각해졌다. 그분은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한참 동안 침묵했다. 저는 20년 내내 이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그분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아기는 태어났을 때 무척 약했어요. 인큐베이터에 넣어야만 했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이상할 정도로 갑자기 건강해졌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아이처럼 보였죠. 그리고 서연 씨 친구분, 유수진 씨 아기는 그분이 말을 이었다. 기록상으로는 사산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중 누구도 그 아기의 시신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서연 씨 남편 강지훈 씨가 모든 걸 처리했어요. 아내와 친구분이 더 상심할까봐 자신이 직접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죠. 그때 우리는 그저 그가 너무나 좋은 남편이자 친구라고만 생각했어요. 너무나 좋은 남편, 너무나 좋은 친구. 알고 보니 그것은 악마와 독사 한 마리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완벽한 연극을 꾸몄던 겁니다. 그들은 내 친자식을 죽이거나 바꿔치기 한 후 자신들의 아이를 내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20년간 자신들의 아이를 키우는 대리모로 만들었습니다. 소리 없는 절규가 가슴속에서 터져 나왔지만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수 간호사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눈부신 햇살 아래를 걸으며 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증오의 용광로 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결코 부서지지 않을 무언가. 그것은 복수 계획이었습니다. 나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이 불과 비명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진짜 지옥은 침묵입니다. 지난 한 달간 저는 침묵의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두 사람을 위해 천천히 쌓아 올리고 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완벽한 아내 한서연으로. 저는 지훈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의 셔츠를 주름 하나 없이 다리고 회사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미소 지으며 들어주었습니다. 매일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쇼핑을 가자고 하고 그녀의 가족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아내이자 친구 역할을 너무나 완벽하게 연기해서 가끔은 저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제가 순한 어린 양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며칠간 제가 말이 없는 것을 보고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제가 파티 때문에 잠시 기분이 상했다가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제게 남편 흉을 보기 시작했고 공감해주는 친한 친구 역할을 다시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마리의 독사는 자신들의 먹잇감이 사냥꾼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만심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낮에 자신들의 연극을 하는 동안 저는 밤에 또 다른 무대를 가졌습니다. 지훈이 깊이 잠들었을 때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영화를 보는 대신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교회의 작은 아파트를 몰래 팔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예금을 전부 인출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 사본, 블랙박스 데이터, 그리고 제가 녹음해둔 강 수간호사님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서연아, 어느 날 저녁 지훈이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나 곧 CEO로 승진해. 드디어 내 노력이 보상받는구나. 그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그를 안으며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회사에서 이달 말에 나를 위해 큰 취임 파티를 열어줄 거야. 나는 당신이 그날 밤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는 야망으로 빛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시나리오에는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거예요.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겁니다. 그에게도. 그리고 제가 가족의 가장 친한 친구 자격으로 분명히 초대할 수진에게도 말입니다. 그날은 그들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겁니다. 그들이 명예의 정점에 서는 날이 곧 치욕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날이 될 겁니다. 저의 25주년 기념 파티는 리허설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CEO 취임 파티야말로 진짜 본 공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독이 강지훈이 아닙니다. 감독은 바로 저입니다. 강지훈의 CEO 취임 파티는 제게에서 가장 기대되는 행사였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고 그를 축하했습니다. 그의 재능, 정직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적인 남자의 이미지를 칭송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서 거짓 위에 세워진 인생의 정점에서 후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무대 조명을 제가 조금 더 밝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가 그 정점에서 추락할 때 모든 사람들이 더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상투적인 축사가 끝나고 마침내 주인공의 차례가 왔습니다. 지훈이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저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있기까지 저는 한 사람에게 감사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저를 믿어주고 제 모든 성공의 기반이 되어준 사람, 제 아내 한서연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 그의 곁에 서서 그의 팔짱을 끼며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게 가정을 그리고 훌륭한 아들을 선물해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그는 제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자랑스러움으로 눈을 빛내고 있는 민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저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음향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내고 다른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아내의 달콤한 감사 인사를 기다리며 조용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후 수진을 재빨리 훑어보았습니다. 그녀가 살짝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남편의 기쁜 날, 저는 여러분과 저희 행복한 가족에 대한 한 가지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대 뒤 회사 로고를 비추고 있던 거대한 LED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첫 번째 사진. 그의 차 안에서 지훈과 수진이 열정적으로 키스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연회장 전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돌아보며 입을 더듬거렸습니다. 서연,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 세 번째 사진, 호텔 CCTV 화면. 네 번째 사진, 수진의 가방 안에 있던 JH 커프스 버튼. 사진 한 장 한 장, 증거 하나하나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연 회장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완벽한 연극이죠. 그렇죠. 저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모범적인 남편과 착한 친구. 그들은 이 연극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민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이였죠. 저는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면은 문서 파일로 바뀌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 결론 부분의 문장이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 가득 확대되었습니다. 모자 관계의 혈연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연 회장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0년간 키운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 끔찍한 진실이 모든 사람에게 세우며들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제 남편 강지훈과 제 친구 유수진의 아들입니다. 20년 전 그들은 병원에서 제 아이를 무정하게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자신들의 죄악을 위한 대리모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녹음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바로 2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강수 간호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증거. 제 시댁 쪽에서 충격에 찬 비명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무대 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지는 테이블에서 기절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몸을 말고 있는 지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지옥이 마침내 그들을 환영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번 깨지면 다시는 붙일 수 없다고. 그날 밤, 저는 단순히 거울 하나를 깬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서서 제가 만들어낸 지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훈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사교계 친구들은 삼삼오오 모여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상이었고 단 5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시어머니, 그토록 유능한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던 그분이 비틀거리며 무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지우는 쳐다보지도 않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너, 이 미친 것 지금 무슨 짓을 한 게냐? 네가 이 집안을 다 망쳤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분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이 집안을 망친 것은 제가 아닙니다. 어머님의 귀한 아드님과 제가 한때 믿었던 그 친구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고 탁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를 탓하실 게 아니라 왜 당신 아들이 이 온 집안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는지 그에게 물어보셔야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저를 향해 떨리는 손가락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분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이 혼돈 속에서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민우, 제 아들, 아니, 제가 키운 아이. 아이는 군중 속에 길 잃은 영혼처럼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은 혼란과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너져 내린 지훈을, 그리고 사람들이 부축해 나가는 수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산산조각난 마음과 배신감, 그리고 왜? 라는 소리 없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돌처럼 굳어버린 제 심장이 순간 욱신거렸습니다. 이 비극 속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우야.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 순간 아이의 눈에 비친 저 또한 괴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평화로운 세상을 부셔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얘기하자. 아이에게 들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저는 속삭였습니다. 여기는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지훈을, 시어머니를, 군중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무대에서 내려와 물결처럼 갈라지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걸어 나갔습니다. 제 한 걸음 한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옥을 25년의 거짓된 삶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호텔 문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미 택시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움직여 서울의 밤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갈 때 저는 비로소 백미러를 통해 찬란하게 빛나는 호텔 건물을 흘끗 보았습니다. 화려한 잿더미, 제가 모든 것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의 밤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지훈은 더 이상 붙잡을 것도 다툴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음 날 CEO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회사는 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해 약간의 보상금만 쥐어주고 그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제 몫의 재산을 정당하게 받았고 거짓된 기억으로 가득 찼던 그 집을 팔아 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듣기로는 그와 수지는 이제 허름한 월세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얻었지만 명예, 친구, 돈과 같은 다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아닌 공동의 죄와 세상의 경멸로 서로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그들이 상상했던 천국은 아닐 겁니다. 제 마음에 유일하게 남았던 사람은 민우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제게도 지훈이나 친어머니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안전한지라도 알기 위해 애써 찾아보았지만 아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여전히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곳 강변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이는 예전보다 마르고 창백했지만 어엿한 성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 속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마침내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봉투 하나를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이 안에 내 재산의 절반이 들어있어. 이걸 받아서 유학을 가든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렴. 다른 누구의 삶이 아닌 너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 민우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내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 사랑은 진짜였어, 민우야. 다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라도 널 향한 내 사랑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어. 아이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었습니다. 가끔 아이는 먼 나라에서 발신인 주소 없는 엽서를 보내옵니다. 자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제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남은 절반의 재산으로 무엇을 했냐고요? 저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 그 돈을 썼습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쇼핑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가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배신은 제게서 가족과 남편과 친구와 25년의 인생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한 가지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 길이 온전히 저 자신의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